설빛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깨어보니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다. 건너편 병상에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혼자 TV를 켜놓은 채 졸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맑은 공기라도 쏘이고 싶었지만 마음뿐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이는 지금쯤 잠들어 계실까? 아니면 나처럼 이 밤을 하얗게 지새고 계실까? 오늘은 병원에 입원한 이후 가장 힘든 하루였다. 아무래도 요즘 그이가 내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낮에 수간호사를 조용히 좀 보자고 했다. 평소에 각별히 돌봐주고 살갑게 대해줘 늘 고맙게 생각하던 간호사였다. 우리 부부의 처지를 자세히 얘기하고 검사 결과를 솔직히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정말 간절히 애원했다. 수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최 박사에게 여쭤보겠다며 돌아갔다. 최 박사는 진료가 모두 끝난 오후 늦지막이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마침 그이가 돌아간 뒤라 너무나 다행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최 박사는 그이와의 약속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CT 촬영 결과와 조직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암이 예상보다 빨리 전이되고 있어 자신도 놀라고 있다며 솔직히 털어놓았다. 처음 망설일 때와 달리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 역시 마치 남의 일인 양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멍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최 박사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냉정을 되찾고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통증이 심해지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한계에 스스로 화가 난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 희망을 가져보자는 최 박사의 말을 뒤로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참 기가 막히다. 암이라니. 평소에 암은 특별한 사람이나 걸리는 희귀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암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사촌 동생이 암으로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참 특이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구나 하며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암이라니. 일전에 신문에서 큰 병원에서도 의외로 오진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래, 아마 오진일 거야. 오진이 맞을 거야. 애써 머리를 저으며 부인했지만 그이의 근심스럽고 창백했던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이는 최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더 놀랐을 것이다. 아마 그이도 나처럼 오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지. 더욱이 꼼꼼하게 이를 데 없는 분이니 나보다 더 상세히 알아봤을 거야.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던 병원에 오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도저히 지금의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욱이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억울했다.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다. 아직 내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끝까지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제발 오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느님께서 무슨 착오를 일으키신 것일지도 모른다. 그이보다 내가 먼저 갈 수는 없는데 내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그이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분이 아닌가. 그런 남편을 두고 내가 먼저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편을 곱게 보내드린 후라면 모를까.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몹쓸 병이 내 차례가 되었단 말인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그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혼자 애태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파왔다. 창 너머 까만 하늘에 생기 없는 희미한 별빛이 마치 나인 것만 같다. 밝게 빛나보지도 못하고 이내 사그라지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정신은 더욱 뚜렷해지기만 한다. 빨리 그이가 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이를 마주대하는 것이 두렵다. 오늘 하루가 차라리 꿈이었으면. 오늘은 제 시간에 일어나 해피를 데리고 신문을 돌렸다. 오랜만에 밖에 나온 해피는 다리가 불편한 날을 보호라도 하려는 듯 앞뒤로 오가며 바삐 움직였다. 해피와 함께 새벽을 가르며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았다. 일을 마친 뒤 보급소장에게 아내를 위해 당분간 일을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 입원을 알고 있는 보급소장은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했다. 그때까지 사람을 못 구하면 자신이 직접 돌리겠노라며.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상처럼 사람들이 상기된 얼굴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일상, 흔하다 못해 하잘것없게 느껴졌던 말이 새삼 귀한 존재처럼 귀하게 다가왔다. 이제 내게는 그렇게도 행복했던 일상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를 기다리던 아내,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던 정겨운 아내는 이제 이곳에 없었다. 을씨년스러운 찬바람만 공원에 가득했다. 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왔다. 해피는 여전히 내 앞뒤를 오가며 펄쩍펄쩍 뛰었다. 오늘은 밥을 하기로 했다. 얼마만인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후 처음이었다. 쌀한컵을 씻어 전기밥솥에 넣고 전원을 넣었다. 반찬을 챙기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갖은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내가 입원하기 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조그만 플라스틱 반찬통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여보, 30분간 끓여 드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셔야 해요. 낯익은 아내의 글씨였다. 통 속에는 잘게 썬 김치와 국에 넣을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을 꺼내든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자 가슴이 아려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난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보,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울지 않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건만 슬픔은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들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집안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그릇이며 냄비며 심지어 수저 하나까지도. 그런데 아내가 없는 지금은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추고 본래의 무생물로 돌아간 듯 차갑게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부엌뿐 아니라 거실이며 안방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세상 만물이 아내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내의 존재가 없어지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생기를 잃고 죽은 듯이 정막 속에 쌓여 있었다. 정신을 추슬러 국을 냄비에 올리고 해피와 함께 거실에 앉자 집안에는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와 째깍째깍 삶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오늘은 서둘러야 했다. 갈 곳이 있었다. 해피와 함께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고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숟가락 젓가락뿐인 설거지를 마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해피 밥그릇에 사료를 넉넉히 담아 베란다에 놓아주었다. 커다란 눈에 물기가 가득한 해피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혼자 잘 지내야 해 라고 말해주고는 집을 나섰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버스는 한산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버스가 광화문 내거리 못 미쳐 멈춰섰다. 나는 봄빛을 머금은 가로수며 사람들이 옥매무새에 눈길을 주었다가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렸다. 이곳 광화문에는 오랜 역사와 명망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물론 나는 교인은 아니었다. 어느 종교에도 속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제 저녁부터 꼭 이곳에 와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밤잠마저 설쳤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섰다. 내부의 웅장함이 잠시 위축이 되었지만 조심스레 구석에 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두 손을 모았다. 하느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 전 하느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오늘은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함께 지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하느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순간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느님을 원망해 보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내와 저희 아픔은 영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결국 저희는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련을 주시는군요. 아시겠지만 지금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겠지만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록 미천한 사람이지만 제게서 어떤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를 제 곁에서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세요. 고통 없이 조금만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느님. 제발. 몇 번을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어린 시절 부활절 무렵 동네 예배당에 가본 이후 처음으로 교회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부탁드리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더욱 간절했다.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왔을 때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진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걸음을 재촉해 중각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곳에도 갈 곳이 있었다.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었다. 이곳에는 오전임에도 많은 신도가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차마 불자도 아닌 것이 대웅전에는 들어갈 용기가 없어 대웅전 옆 계단에 선 채로 눈을 감고 간곡히 기원을 드렸다. 자비로운 부처님, 불자도 아닌 무식한 중생이 이렇게 불쑥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제 아내의 생명이 꺼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중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존재겠으나 제게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게는 아내가 우주요 전부입니다. 제발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부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세에는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가여운 아내가 제 곁에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처님, 제발. 은은한 향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몇 번이고 손을 모아 애원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종로사가로 향했다. 그곳 종묘 옆에는 천주교 성당이 있었다. 버스를 타고 오가며 보아왔지만 아내가 아프고 보니 아주 선연하게 눈에 밟히던 곳이었다. 처음 교회에 들어설 때와는 달리 망설임 없이 성당으로 들어갔다. 성당 정면에는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상이 서 있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다시 간절히 기도했다. 성모님, 어려운 부탁을 드리러 불쑥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 아내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모님, 제발 부탁입니다. 가여운 아내를 제 곁에 조금만 더 머물게 도와주세요. 제가 아내를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할 동안만이라도 제 곁에 머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모님.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해 기도를 하곤 성당을 나섰다. 멀지 않은 거리에 성소 세 곳이 몰려있어 어렵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병원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병실로 들어서자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반겼다. 여보, 아무 일 없으신 거죠? 늦으시게 많이 걱정했어요. 응, 미안해. 오늘은 좀 들를 때가 있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듯 이곳저곳 나를 살폈다. 괜찮으신 거죠? 식사는 하셨어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그럼 내 걱정은 말라니까. 아내는 많이 걱정했던 듯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 오늘은 좀 기분이 어때? 조금 전까지는 통증이 심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당신이 마치 진통제 같아요. 아내의 안색이 밝아지며 미소까지 짓는 걸 보니 적이 안심이 되었다. 당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아내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셀쭉해서는 눈을 흘겼다. 그렇게 눈을 흘기니 꼭 처녀적 당신 모습 같구려. 그래, 아직도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정말이에요? 이젠 다 늙어버린 할머니인데? 당신 절 놀리시는 거죠? 아내가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게다가 어리광 섞인 목소리에는 수줍음까지 담겨 있었다. 아니야, 내 눈에는 아직도 예쁘기만 한데. 치, 농담일망정 듣기는 참 좋네요. 아내는 손에 쥐고 있던 양갱이 껍질을 벗겨 내게 내밀었다. 나를 기다리며 그렇게 손에 쥐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무 말 없이 한 입을 베어물고는 아내에게 다시 건넸다. 아내도 한 입을 베어물고는 한참을 오물거리더니 갑자기 구두를 해대며 다 뱉어냈다. 이젠 이것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휴지로 아내의 입가를 닦아주고 물을 건넸다. 물을 마시고 내가 등을 쓸어주자 조금 진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미안해요, 여보. 아니야, 내일은 내가 다른 걸 사올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나도 의자에 앉았다. 이불 위로 나와 있는 앙상하고 메마른 아내의 손이 안쓰럽기만 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아내의 손을 감싸쥐었다. 따스한 온기가 가슴까지 번져왔다.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길은 더욱 따뜻했다. 나는 그 눈에 눈을 맞추고 더 힘주어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저 수술할 때까지만이라도 집에 돌아가 있다 다시 오면 안 될까요? 뜬금없는 아내의 얘기에 잠시 꿈 같은 환상이 마음을 흔들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조차 바라던 일이었다. 그러나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으면 아내가 이런 억지를 부릴까 싶기도 했지만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내 자신을 다그치듯 아내의 말을 일축하고 말았다.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매일매일 치료도 해야 하고 곧 수술 날짜도 잡힐 텐데. 화난 듯한 내 목소리에 아내는 실망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눈을 뜬 아내는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얘기를 건넸다. 죄송해요. 너무도 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괜한 억지를 부렸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집을 그리워하는지 당신은 아시죠? 알아. 알고 말고. 그러니 어서 빨리 기운을 차려서 수술받고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찬바람이 가슴속을 시리게 훑고 지나갔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햇빛도 보고 싶고 집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요. 나도 당신이 있는 집이 많이 그리워. 참, 집에 돌아가면 커튼을 바꿔야겠어요. 곧 봄이 오는데 우리 집 커튼은 너무 우중충해요. 화사한 봄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괜찮죠? 그럴까? 우리 아주 화사한 꽃무늬 커튼으로 바꿉시다. 만일 아내가 집에 돌아와 커튼을 갈 수만 있다면 그건 오늘 기도의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부부가 이루지 못할 한낱 꿈이 될지도 모른다. 여보, 당신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그래. 아내의 마른 손에 입술을 갖다 댔다. 젊었을 때 맡았던 아내의 채취가 전해지는 듯 했다. 불편해하는 아내의 발을 만져보았다. 부종이 심하고 한쪽 발은 피가 순환되지 않아 검어졌다.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 아내의 발을 천천히 씻어주기 시작했다. 직장에 다니던 젊은 시절, 퇴근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자주 내 발을 씻어주곤 했다. 내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지만 가족을 위해 애쓰는 내가 안쓰럽다며 정성스레 발을 씻어주었다. 가끔 딸아이가 곁에 다가와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했지만 발 씻어주는 작은 행위에서조차 행복을 만끽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꿈 같은 행복이었다. 작고 예쁘던 아내의 발은 마치 낯선 타인의 발처럼 트고 갈라져 있었다. 바짝 마른 아내의 발에서도 세월의 풍상이 느껴졌다. 아내는 이 작은 발로 그 많은 세월의 단단함을 이겨냈을 것이다.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발을 씻은 후 연고를 바르고 마사지하며 아내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그러나 아내는 내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박한 사람이었다. 난 그런 아내에게 매일 거짓 얼굴을 한 채 혼자 괴로워하는 일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무력감이 느껴졌다. 아내에게 지금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해야 했지만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일단 내일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암 환자에게 좋다는 녹즙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나는 하루 종일 그이를 기다린다. 솔직한 심정은 그이가 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그이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할 것이다. 하지만 그이가 잠시만 곁에 없어도 나는 그이가 보고 싶다. 오늘은 정말 많이 걱정되었다. 그이가 평소에 오던 시간보다 서너 시간이나 늦었으니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행여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다리도 성지 못하고 혈압마저 높으니 집에서도 잠시만 그이가 안 보이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고는 했다. 그러던 차에 병실에 들어서는 그이를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그런 부부였다.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다른 한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부. 그이와 떨어져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 오늘 그이에게 집에 가겠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사실 그건 억지가 아니라 간절한 염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내게 온다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이의 눈동자를 보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이가 걱정이 되어서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부부. 그런 우리 내일을 갈라놓을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늘 가까이 있었지만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그 죽음이. 사실 죽음은 내게 결코 낯선 존재만은 아니었다. 17회 전 난 죽음의 유혹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었으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게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난상 끝에 태어나서 귀하다거나 자라면서 부모 속을 썩이지 않아서 귀한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아들과 엄마로 점지되었던 것만으로도 내게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다. 먼저 태어난 딸아이와 함께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우리는 평범했지만 서로의 사랑만큼은 특별한 가족이었다. 더욱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때맞춰 딸아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여름,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첫 방학에 친구들과 캠핑을 떠나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하루도 밖에서 재워본 적이 없었던 나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여행을 떠나는 아들의 흥분된 표정을 보고는 보내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바로 다음 날 아들이 익사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대학 1학년, 이제 막 피어나려던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쓰러져간 것이다. 그이와 나는 거의 실신지경이었다. 너무도 소중했기에, 너무도 사랑했기에 난 그 아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저히 아들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고 행여 그게 현실일까 두려워 아이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그 충격으로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아이를 화장해 바다에 뿌리고 돌아온 그이는 일주일 가까이 출근도 안 한 채 매일 술로 지새웠다. 그때 정말 아이를 따라 죽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는 야속하게 거두어간 신을 원망을 넘어 저주까지 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이 사죄하러 온다고 했을 때도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때 여행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떠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내 자신과 아들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정말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처절한 고통이었다. 그때 그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아이를 따라 죽었을 것이다. 차라리 신이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아니 사랑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큰 슬픔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할 만큼 모든 것이 원망스럽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딸아이가 그 무렵 한 말이 아직도 또렷하다. 엄마, 하느님은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대. 엄마,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뻐해 주자고. 막내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 말이 내게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다. 언제나 그 아이는 아름다운 천국을 꾸미기 위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슬픔에 젖지 않으려 애쓰곤 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서로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었다. 오늘 그이에게 내가 병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저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마음 아파할 그이가 걱정되어서였다. 사실은 내가 죽는 것보다 남아있을 그이가 더 걱정스러웠다. 나는 예정된 시간을 채우고 호련히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이는 내가 떠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홀로 남아 슬픔을 가슴에 담은 채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딸아이가 곁에 있다면 의지가 되련만. 아직도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터라 입원하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평생 고생만 하고 자식을 가슴에 묻는 슬픔을 견뎌낸 그이. 이제 겨우 노후의 안식을 찾아 행복하게 살기에도 빠듯한 시간이 남았을 뿐인데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해야 하다니. 이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과 다름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점점 힘들어졌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차라리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어김없이 아침은 돌아왔고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어제와 다름없는 일과를 시작해야 했다. 내게는 현실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었지만 세상은 무심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치 중노동을 방금 끝낸 듯 맥이 하나도 없었다.
겨우겨우 발걸음을 떼고 집에 돌아와 집안을 대충 치우고 꾀죄죄한 해피를 목욕시켰다. 어제 병원에서 중간계산서가 나왔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직은 견딜만 했다. 병원비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은 은행에 들려야 했다. 평소 아내가 통장을 보관하는 경대서랍을 열자 통장과 함께 몇 개의 고지서 그리고 뜻밖의 메모지가 통장을 묶은 고무줄에 묶여 있었다. 메모지에는 관리비 납부일과 도시가스 점검일, 이민간 딸아이의 전화번호와 주소, 한 달에 2번 내가 병원으로 약을 타러 가는 날, 심지어 우리가 함께 가끔 배달해 먹던 중국집과 치킨집 전화번호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아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모가 한 장 접혀 있었다. 다시 가슴이 저려왔다. 여보, 언제고 당신이 아니면 제가 혼자 일을 해야겠죠? 가능하다면 제가 남아서 모든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당신은 유난히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 귀찮더라도 일을 당신이 하셔야만 해요. 여보, 평소 당신은 사소한 것조차 자꾸 깜빡깜빡 잊곤 하시니 매월 초 그달에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달리게 적어놓으면 날짜를 잊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일 당신이 제 대신 집안일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음을 명심하시고요. 특히 약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 길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거 당신 아시죠? 메모를 손에 들고 한참을 벽에 기대어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다. 아내는 어쩌면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던 걸까? 벌써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엄습해왔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적막하고 쓸쓸한 방에서 머리를 흔들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다간 병원에 있는 아내보다 내가 먼저 허물어질 것만 같았다. 차라리 먼저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니 만일 내가 먼저 죽고 아내가 혼자 남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못할 짓이다 싶었다. 이런 힘든 고통은 차라리 내가 겪는 게 낫지 아내에게 미루고 싶지 않았다. 견디기 힘들지라도 아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동안 텁스룩하게 지내다 오늘은 말끔하게 면도도 하고 해피를 위해 꽁치 통조림을 따주었다. 해피가 가장 좋아하는 별식이었다. 잡종 스피치인 해피는 몇 년 전 신문을 돌리다 만났는데 새벽 추위에 떨고 있었다. 혹여 주인이 있는 강아지일지도 몰라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부탁해 군의 방송으로 주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아마도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인 모양이었다. 그놈의 신세가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외로운 처지다 싶어 함께 가족이 되었다. 호일 세탁소 김씨가 덩치만 작지 강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개라고 일러주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해피는 우리에게 자식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그 녀석 덕분에 우리 내일은 덜 외로웠고 즐겁게 웃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때문에 해피가 도리어 외로움을 겪고 있었다. 여러 날 해피를 혼자 집에 두는 게 못내 마음에 걸리고 아내가 하도 해피 걱정을 해서 함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병원은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해피는 오늘도 외로움 속에서 혼자 지내야 했다. 더욱이 요 며칠 사료도 제대로 안 먹고 기운조차 없어 보여 마음이 더 안쓰러웠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장롱을 열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이지만 고르는데 신중을 기했다. 정년 퇴직 후 옷차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이 즈음 새로 생긴 버릇이었다. 아내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어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때 장롱 속의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부부의 일생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아내는 가끔 이 앨범을 펼쳐놓고 지난날을 회상하기를 좋아했다. 쇼핑백을 찾아 앨범 2권을 담았다.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새 길가에는 개나리가 화사하게 피어올랐다. 얼어붙었던 대지에 생명들이 다시 움트고 있었다. 봄이 오면 아내와 나는 장흥까지 가서 봄나무를 뜯어오고는 했다. 여간 신나는 일이 아니었다. 나무를 뜯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이 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봄.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동네 노인회장 박 씨를 만났다. 노인정에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박 씨가 하도 손을 끄는 통에 간혹 들러 장기를 두고는 했다. 아내는 노인정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같은 곳에 가는 것을 별로 내키하지 않았다. 다른 노인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나이 든 모습을 새삼 확인하는 것 같아 싫다고 했다. 박 씨는 나와 동갑이고 간혹 오다 가다 만나면 소주잔을 나누어서인지 그나마 절친한 편이었다. 지난해 아내와 사별한 후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아직도 괄괄한 성격은 여전했다. 그래, 안사람은 어떠신가? 많이 좋아졌네. 곧 태어날 수 있을 걸세. 나도 모르는 사이 뜻밖의 대답이 나오고 있었다. 일간 한번 노인정 식구들하고 들를 참이네. 자네도 건강 조심하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그저 건강이 제일이지. 고맙네. 문병 온다는 것을 구구 만류하고 싶었지만 의례적인 인사치레거니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환자들의 점심시간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온 것도 모른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게다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간호데스크를 찾아갔다. 평소 아내를 극진히 돌봐주던 간호사가 나를 보자 아내가 갑작스레 심한 혈변을 보아 응급조치를 취하고 진정제를 놓아주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징후가 좋지 않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동안 나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만 했지 아내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처음 최 박사에게서 병명을 들었을 때처럼 머리가 멍해졌다. 그러나 힘겨워하는 아내를 위해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막막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침대 곁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지켜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만일 아내의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싸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마음뿐이었다. 아내가 깨어난 것은 밤 8시가 지나서였다. 정신이 몽롱한 지 한참 동안이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비로소 정신이 든 듯 입을 열었다. 언제 오셨어요? 아까. 아내는 잠시 벽시계를 보더니 이번엔 창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그리곤 미안한 듯한 미소를 띠며 나를 쳐다보았다. 벌써 밤인가 보죠?
제가 너무 오래 잤나 봐요. 그랬어. 아내가 살며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면도를 하셨군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 보기 좋다니 나도 좋군. 여보,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야근 시간 맞춰 잘 드시고 계시죠? 내 걱정 말라니까. 잘하고 있어. 노인정에도 자주 가시고 식사도 때 맞춰 하세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야.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아내는 계속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그러니 그런 소리 말아요. 아내가 내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가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제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늘 행복했고요.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엾어 가슴이 메어졌다. 아내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물었다. 당신, 저 없이도 잘 해내실 수 있죠? 순간 나는 마치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 최 박사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현기증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내에게 마땅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내의 병세를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미루고만 있었던 것이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다만 뭐. 당신을 끝까지 보살펴드리지 못하고 먼저 간다는 게 마음 아플 뿐이에요.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할 줄 알았지. 이렇게 먼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미안해요. 당신께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참았던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여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정말 내가 못난 놈이야.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울지도 마시고요. 전 괜찮아요. 아내와 나의 대화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옆 침대의 환자들이 깨어나 술렁거렸지만 억눌렀던 슬픔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도록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이는 조금 전 병실을 나섰다. 지금까지 갈라져 터진 내 발바닥을 아무 말 없이 연고로 마사지해 주었다. 그만두라고 만류했지만 내내 그러고 있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각에 신문 배달을 걱정하며 어두운 얼굴로 돌아갔다. 진작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일었다. 그이는 내가 병에 대해 알고 있다는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하지만 그이를 속일 수는 없었다. 아니, 그이가 혼자 일을 태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차라리 고통을 함께 나누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집행유예처럼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그이를 충분히 위로하고 내가 떠난 후를 준비하도록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입원할 때부터 앞 침대에 있던 30대 중반의 아기 엄마가 어제 퇴원을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 그녀는 발병한 부위를 알 수 없는 전이성 말기암이었다. 간과 방광, 직장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었다고 한다.
물론 통증도 심했고 복강 내 복수도 차 있었지만 그녀는 의연했다. 혼자 있을 때는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도 내고 괴로워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오면 내색조차 안 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여유까지 보였다. 남편과의 대화를 가만히 엿듣다가 후일 남편의 재혼까지 걱정하는 그녀를 보고 나이를 떠나 묘한 존경심까지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겠다며 호스피스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는 어제 퇴원을 했다. 그녀를 보며 용기를 얻은 나는 그녀처럼 의연해지기로 했다. 이곳에는 많은 암 환자가 있다. 마치 동네 병원에 가면 감기 환자가 많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이곳은 암이 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치료를 받다 보면 모두가 의사 못지않은 전문가들이 되고 만다.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암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다 막상 암 선고를 받으면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은 혼돈에 빠져버린다. 마치 하늘이 내린 형벌로 생각해서 오죽하면 법정에서나 쓰는 선고라는 단어를 쓸까. 암을 선고받으면 70%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진다. 희망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20%는 암이 죽음의 질병임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억울해하며 슬퍼한다. 나머지 10%는 현실을 인정하고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해 간혹 기적같이 이겨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지켜보니 말기 암 환자들은 견디기 힘든 통증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차라리 빨리 떠났으면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암이 재발하면 제발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유언장을 쓰는 환자들도 있다고 한다. 나 역시 그이만 곁에 없다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는 환자도 환자지만 그 가족들의 생활은 정말 말이 아니다. 암은 환자 혼자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지독한 전쟁인 것이다.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다. 누군가는 환자의 간호를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하고 치료비와 대체요법 비용을 대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정은 파탄으로 치닫는다. 또한 안병동 주변에는 온갖 사이비 약장사와 루머가 판을 친다. 가족들은 마지막 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보지만 대부분 무의로 끝나버린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런 전쟁터에 지금 내가 있고 우리 그이 역시 다른 환자 가족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다. 내게는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내 병이 정말 원망스럽고 자신이 미웠다. 이제부터라도 그이에게 절대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통증이 오더라도 그이 앞에서는 참아내야 한다. 혼자나마 괴로워할 그이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도대체 씨는 우리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장 나약한 상태에서 가장 잔인하게 갈라놓으려 하는 걸까? 꽃다운 아들을 데려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다시 우리 내외를 이처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는 걸까? 병원을 2정거장이나 앞두고 버스에서 내렸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아내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가 않았다. 슬픔에 잠겨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
내가 먼저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냉정해지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길가에 액세서리를 파는 노점상의 진열품 사이에서 예쁜 머리끈을 발견했다. 병실에서 아내가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묶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가 좋아하는 연한 밤색 머리끈을 하나 샀다. 머리를 틀어먹는 모습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아내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퍼머를 하면 간편할 텐데도 나를 위해 매일 머리 손질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병실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애써 미소를 머금고 병실 문을 열었다. 아내에게 나약한 내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며시 옆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아내는 결혼 후 오직 나와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중동 바람이 일 때 내가 5년 동안 사우디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였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술에 빠져 살던 나를 묵묵히 지켜봐주고 용기를 준 사람 역시 아내였다. 본인의 슬픔이 내 슬픔만 못하지 않았을 텐데 내색조차 안 하고 정성으로 돌봐주었던 아내. 그리고 이제야 겨우 두뇌가 넉넉하진 않아도 모든 걸 행복으로 알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려 했다. 소박하게 서로를 돌보며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한다니. 이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도무지 어떻게 할지 세상을 두루 경험한 이 나이에도 묘안이 없었다. 이럴 때 경험이란 얼마나 쓸모없는 속수무책이 방편이란 말인가. 아내가 눈을 떴다. 나를 보자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하는 모습이 도리어 애처로웠다. 당신 벌써 오셨네요? 방금 왔어.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로 희미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꿈을 꿨어요. 오래전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던 때가 꿈에 보였어요. 꿈속이지만 얼마나 행복하던지. 당신 그때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나고 말고 참 좋았던 시절이었지. 꼭 한 번만이라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앨범을 갖다 놓으셨더군요. 고마워요.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보, 저 좀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저기 탁자 위에 앨범 좀 주세요. 다시 보고 싶어요. 아내를 일으켜 베개로 등을 받쳐주고 앨범을 아내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아내는 사진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기려는 듯 천천히 앨범을 넘겼다. 그동안 수없이 보아온 사진이건만 아내는 마치 처음 보는 사진처럼 한 장 한 장 꼼꼼히 바라보곤 했다. 여보, 이 사진 좀 보세요. 아마 당신을 만나 처음 함께 찍은 사진일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진이었다. 하트 모양 속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빛바랜 흑백 사진. 그때는 하트나 낙엽 같은 무늬 속에 연인이 함께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이었다. 아내도 꼭 한번 찍고 싶다고 졸라서 마지못해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것이었다. 나는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앳된 아내와 가르마를 반듯하게 가르고 머릿기름으로 말끔하게 빗어넘긴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 진정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내 옆에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이였다. 그런데 그때의 꿈과 희망은 어디로 가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여보, 이 사진 맞죠?
우리 가족이 바닷가에 함께 놀러 가서 찍었던 사진. 그래. 그때 찍은 사진이야. 어머, 이 애들 좀 보세요. 정말 얼마나 예뻤는지. 행복에 겨운 한 가족이 그 속에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과 중학교에 진학해 머리를 단발로 단정하게 자른 딸아이, 그리고 한바꽃처럼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조금은 퉁명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내가 수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사랑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시간이 멈춰 그 시절만 계속되었으면 싶은 때였다. 아내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괜히 앨범을 가지고 왔다는 후회가 일었다. 앨범을 덮어 탁자에 올려놓고 아내를 침대에 다시 눕혔다. 여보, 미안해. 앨범을 괜히 가지고 왔지. 아니에요.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어쩌지 못하고 돌아 누웠다. 돌아 누운 아내의 등이 애달프게 들썩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훌쩍이던 아내가 이내 지쳐 잠이 들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아내에게 주려고 산 머리끈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아내의 머리맡에 그것을 놓아두고 병실을 나섰다. 오늘도 여전히 짧은 해가 내 슬픔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운행주기만 지키며 어둠을 불러들이고 있었다.